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은 가장 깨끗한 에너지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이 환경 훼손의 주범이라며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뉴스토크 말씀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녹색연합의 정규석 정책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연구원의 이원학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사실 확인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환경 훼손의 주범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사실인가요? 실제로 태양광 발전 자체가 환경 훼손의 주범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억울한 면이 좀 있죠. 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어떤 위치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놓느냐에 따라서 환경 훼손을 하고 안 하고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요즘 건설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대부분 대규모로 그리고 임야 그리고 농지 등지에 대규모로 건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경 피해들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산지를 훼손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위험성, 네. 그리고 비탈에 깎아져 내려오면서 나오는 주민 민원들, 네. 그리고 농지에 대규모로 집적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민원들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지역에서 안타깝지만 혐오 시설처럼 그렇게 네.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억울한 면이 있군요. 예. 네. 태양광 발전소가 이제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말이죠. 어느 정도기에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뭐 보도도 많이 되고 그런가요? 이 박사님? 네, 태양광 발전소가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정부에서 확산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이제 태양광 정책이고요. 아까 우리 정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이제 지형의 구조가 산지가 많고 이렇게 평지가 없고 그다음에 평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높고 하다 보니까 이 할 수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까 산 임야 쪽으로 많이 이제 진출하는 것 같고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면적 중에서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건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좀 적다 보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 생산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농지라든지 임야 같은 거를 좀 훼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4달 동안의 자료를 보면 강원도에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도 한 56% 정도가 이제 산지에 허가가 됐고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상북도나 이런 지역들도 임야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말이죠. 너도 나도 뭐 돈이 되는지 말이죠. 여기 사업에 뛰어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노후 대비를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격으로 이제 들어서는 이유 역시 뭐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위 면적당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금액을 이제 평가를 해보면 임야가 이제 자기한테 1000평 정도가 있으면요. 여기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200kW 정도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산지에. 그럼 이게 드는데 자기 부지 비용 빼고 순수 건설비가 이제 4억 원 정도가 드는데요. 네. 이 4억 원 정도를 들어서 이제 바뀌지 않는 기준,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청회를 했지만 그 전에 기준으로 하면 연간 작년도의 수익으로 보면 한 5,5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억을 투자해서 매년 5,500만 원을 번다면 한 7년에서 8년 정도면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처럼 이제 저금리 시대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투자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저 산지를 훼손한다거나 농지에다가 발전 시설을 이제 짓게 되면은 이게 허가가 뭐 녹록치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허가가 뭐 어떻습니까? 쉽게 나오는 편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고자 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이어왔던 흐름인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어서 허가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3메가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산자부 허가를 득해야 되고요.
1메가와트부터 3메가와트 사이는 이제 도에서 허가를 득해야 되고 1메가와트 이하는 시군에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 부지를 좀 쪼개서 허가를 받게 되면 훨씬 더 간소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를 텐데 어떤 지역은 예를 들면 정선은 이런 뭐 일종의 이제 그 필터링을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경사도가 25도 이상이고 그리고 사면의 길이가 한 뭐 40m 이상인 곳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근데 이게 좀 향후 진행될 방향에서 보면 좀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데요. 최근에 지난 5월 30일 날 산자부에서 그 정부 합동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 가져오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상쇄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년 후에 그러니까 건설한 다음에 20년 후면 태양광 발전 시설을 다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된다라는 조건 하나 내걸었고요. 그리고 이 태양광 발전은 2박 3일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수익이 나는 것은 전기를 전기대로 팔아서 얻는 수익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증제도라고 해서 발전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걸 못하면 개인 사업자들이 그 재생에너지를 발전한 인증서를 사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REC 제도라고 하는데 그 탄소 배출권하고 비슷하네요. 예, 비슷합니다. 이게 원래 2014년 이전에는 이걸 가중치를 두는데요. 0.7이었어요. 근데 이후에는 이제 1.2까지 늘었는데 이걸 앞으로 향후 0.7로 내리겠다. 그러면 분명히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앞으로 산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지금처럼 확대되거나 확산되는 게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기획부동산처럼 뭐 쪼개서 허가를 받기도 하고 지금 그 정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자체마다 조례가 뭐 다르기도 하고 또 아예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정부에서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하자 뭐 그렇게 5월 말에 아마 그 낸 모양인데 그런데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이게 투기에 이용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정 팀장님이 간단하게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지나 농지는 저희가 이렇게 다른 사업들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태양광을 하면 이게 잡종지로 변경이 됐어요. 얼마 전까지 이제 변경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20년 이후에 이제 태양광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뽑고 나서 이 태양광 패널을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자유로운 다른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례로 뭐 집을 질 수도 있고 창고를 질 수도 있고 예전에 이제 절대농지니까 안 됐던 부분이죠. 산지 임야니까 안 됐던 허가가 안 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가치가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뭐 많게는 10배가 올랐다라는 곳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4배 정도 이제 땅값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그 정부 정책의 추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원상복구 해야 되고 거기 이제 아까 가중치도 낮게 주게 되면 이제 경제성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을 할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또 하나는 과연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3020 달성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 거고 지금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자들의 그런 그 어떤 경제 활동이죠. 이제 지금 한참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또 이런 것들이 좀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발전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기 생산하고 전기 팔아서 돈 번다는 게 아니라 지목 변경, 부동산의 용도 변경에 따른 땅값의 상승 이런 걸 이제 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게 이제 폐해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다시 뭐 규제를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는 모양이고요. 태양광 발전 패널을 그런데 임야에만 세우는 건 아닐 테고 말이죠. 다른 문제가 뭐 농지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지가 역시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그게 산이든 아니면 어디든 간에 사람들이 다 살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발전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과의 마찰 민원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농지에다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으면 인근 농민들하고의 갈등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진 않았지만 어차피 빛을 한 곳에 집적하는 발전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상승한 열섬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위험성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농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중에 하나는 빚공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사되는 빚 때문에 사실 되게 한적한 시골 마을에 어떤 조명탑 같은 것들이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네. 그런 효과들 때문에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발전 시설이기 때문에 그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인데 저주파나 아니면 그 전자파 형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사실은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환경에서 흔히 말하는 게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고 검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후에 발견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안전하다고 아니면 피해가 없다고 확증적으로 단정 내릴 수는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짓는 이런 시설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역민들이 어떤 장애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 악영향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허가하는 곳, 그런 곳이 많이 있죠. 뭐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유휴부지를 이용하는 거라면서 산림을 훼손해서 시설을 갖추기도 하고요. 또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올해만 870여 가구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한다고 그럽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급하는 그 시설, 태양광 시설은 좀 뭐 모범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뭐 환경 피해 같은 걸 뭐 예상할 수 없겠습니까? 네, 지금 그 도나 시군에서 공모 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아주 이상적인 태양광 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농지나 산지 훼손이 아니라 그 공공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네. 뭐 체육관, 학교, 그다음에 가정으로 가면 아파트 베란다, 개인주택의 옥상 같은 데다 이제 자기의 발전소를 설치를 해놓고 네. 남는 시간, 그 전기가 생산되는 시간에는 그 전기를 쓰고 부족한 시간에는 이제 한전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아주 저희가 얘기하는 분산형 전원, 그러니까 네. 태양광이 이제 분산형 전원인데 분산형 전원의 이상적인 형태의 소규모 햇빛 예, 발전. 네. 아주 좋은 모델이고 서울에서도 이제 뭐 원전 하나 줄이기 해가지고 네. 그런 공공시설에 많이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그 앞에서 나왔던 이제 농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요새 이제 농지 태양광 말고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논농사를 지면서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을 같이 하는 거죠. 최근에 농촌의 소득이라든지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이런 부지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에너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식량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점차 고령화되는 그 시골 지역에서 이 농사를 안 짓는 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분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소득을 올려주는 그 정책에서 보면 이 전기를 생산하면서 벼농사도 함께 질 수 있고 전기를 생산하면서 산마늘 농사도 질 수 있고 인삼 네. 농사도 질 수 있는 이런 네. 좀 더 좀 융복합적인 우리가 요새 많이 얘기하는 융복합적인 그런 생산 라인으로 변화가 된다면 우리 시골에서도 어떤 약간의 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획기적인 모델로 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좀 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시범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좀 정책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윈윈할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 비율, 발전 비중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국민들이 쓰는 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그 중앙 집중형으로 전기가 다 관리가 되고 있죠. 관리가 네. 되고 있는데 보시면 석탄이 전기 한 40%를 생산을 합니다. 그다음이 이제 많은 게 원전이 한 30%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가 한 22%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LNG 발전. 네네. LNG 복합 발전이 네. 그 정도로 생산하고 나머지가 이제 수력이랑 신재생 에너지 포함해가지고 6% 정도 아니면 7% 정도까지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2030년까지 20%까지 늘리겠다라는 게 정부의 그 확고한 정책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개인 그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을 해서 그 전기를 뭐 전력거래소나 뭐 한전에 납품을 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
생산을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전신주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게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전국에 다 퍼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게 들어가야지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들어가서 내가 얼마만큼을 생산했으니 정부에서 거기다 돈을 주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규모 가정용 그다음에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이런 것들은 자가 소비용 발전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생산 단가 같은 걸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태양광 발전이 코스트가 뭐 많이 먹히나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일단은 그 초기에 설치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가중치라는 그런 그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 제도를 통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보존을 해주는 거죠. 과거에는 인증서 보존 제도가 아니라 비싼 가격에 한전에서 사줬었습니다. 태양광 전기는 뭐 석탄 전기나 원자력 전기보다 비싼 가격에 사줬었는데 네. 이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전기요금 인상분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없애고 이제는 그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그 전기에 한전에서 사주는 비용이 따로 있고 인증서를 거래해가지고 인증서에서 돈을 버는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소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석탄이나 원전에 비해서는 단가가 사주는 단가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태양광이라든가 뭐 지열 발전도 있고 풍력도 있고 조력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쨌든 기존의 뭐 화력이나 수력이나 원자력보다 단가가 많이 먹히는 건 아닌가요? 생산 단가는? 생산 단가는 물론 당연히 높죠. 왜냐하면 화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깔려 있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 돌아가면 나는데 새롭게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문제는 이게 이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좋은 모델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현실은 지금 어떠냐라고 돌아보면 태양광 발전이나 그게 풍력 발전 등등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크게 민원을 넣는 건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왜 민원을 넣을까? 만약에 예로 드셨던 이 박사님이 예로 드셨던 영농조합형 태양광 발전이면 그 수익금을 지역민들이 가져가거든요. 그럼 민원 넣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간에 사실은 지역민들에게 소득으로 직결되기보다는 대규모로 직접 하면 누군가가 돈을 투자하고 외부에서 어떤 회사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어떤 민원이 가장 큰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게 정책적으로 그 3020 계획을 문재인 정부가 발표를 했죠.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재생에너지 비율 한 1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거 30년까지 한 64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기준으로 5.7기가와트에서 6배 한 36.5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럼 계획을 이렇게 잡았으면 실효성이 있게 어떤 스텝으로 가야 된다라는 일종의 로드맵이 좀 더 주민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대를 꽂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산자부에서 5월 말에 이제 그 대책을 내놓은 것도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인 거고. 근데 수치를 좀 보면 이런 수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토 면적을 놓고 봤을 때 태양광 지금 발전 비율이 한 0.48% 정도 되거든요. 근데 태양광 국내 잠재력 평가를 하다 보면 산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했었을 때의 적절한 수준이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걸 단순히 계산하면 0.48%에 12%니까 굉장히 미미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전체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는 차원에서 봤을 때 태양광을 산에다가 전혀 건설하지 않더라도 이 목표 달성에는 주요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단지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런 불협화음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숙제로 남는 부분들이 비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 갈등, 그리고 자연환경 훼손 이게 더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중에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그렇죠. 돌아오기 때문에 그분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정책을 좀 진행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가 어떻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 이제 확 쏠려가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 태양광에서도 나타나는 거군요. 그러니까 또 동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의 자본이 들어와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은 벌어가고 말이죠. 예. 지역에는 뭐 환경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얽혀 있는 거군요. 그러니 문제가. 네.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역 주민의 반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어떠한 효과가 없는 사업이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인 거죠. 일례로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전은 오히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줍니다. 네. 근데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에서 육성하는 정책이라는 그 명 아래 지역에 투자하는 비용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는 게 이제 태양광의 풍력의 이제 단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주민들이 참여,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모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강원도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이 하나 나왔습니다. 철원 두루미 태양광인데 그건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지분을 갖게 됩니다. 지분을 갖게 되면 거기서 소득이 은행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은 소득이 나오는 거죠. 그 또 하나 뭐냐면 태양광 발전소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려면 목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돈을 저 혼자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하면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저한테 그만한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회사에서 하는데 자기네 지분을 여기다 투자를 하게 주고 이 발전사는 그래도 이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수익을 넘겨주는 이런 모델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이게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외국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독일이 자기네 나라의 그 에너지의 3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에서 합니다. 네. 근데 그 독일 같은 경우에 성공한 모델이 뭐냐면 대부분이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모임들이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수익을 창출했다 보니까 이 제 옆에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풍력발전기나 태양광이 있어도 그렇게 거부감이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돌아가야 나한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점차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이 왜 자꾸만 이제 산으로 들어가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들이 많을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 도심지라든지 사람이 가까이 살고 있는 데는 땅값이 너무 비싸요. 아,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구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가 또 얘기하는 그 주민들의 민원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집과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허용을 해주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산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순된 네. 얘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이 같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나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이게 일단 뭐 소규모로 전력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그 장점일 것 같고 말이죠. 예. 좋은 점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태양광 발전이? 태양광 발전 자체가 사실은 에너지원 자체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나 이런 일종의 공해 물질들을 배출하지 않는 네. 천혜의 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또 받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향후 발전원 중에서는,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 중에서는 태양광이나 바람 그리고 이런 자연재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 거고요. 근데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혹시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 문제가 꼭 주민 수용성, 그러니까 주민들과 어떤 주민들이 지분을 갖고 주민들한테 경제적 이익이 가는, 보통 이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만 국한돼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독일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이격거리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민가와 이격거리, 생활권과 이격거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물론 주마다 조금씩 기준은 좀 다르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각 주마다 달라서 어느 때는 뭐 한 1km, 어디는 250m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그건 지형적인 여건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런 기준들, 국가 차원에서 기준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측면도 분명히 한 축에 있다. 이거 자칫 오해하면 이게 그 지역 주민 수용성이 문제다 이렇게 오해를 살 것 같아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어떤가요? 기술적으로 말이죠. 기후나 계절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이 있는 그런 나라고 이게 뭐 유리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치가 그러니까 12%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남한 국토를 전체 놓고 봤을 때 태양광이 쉽게 말해서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그게 이제 국토의 12% 정도라는 건데요.
많지는 않죠, 사실. 많지는 않고 엄밀히 말하면 산지가 12%면 도시 지역은 훨씬 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지고. 근데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가가 워낙 높고 그리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필요성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력 문제 중에 가장 핵심은 대도시, 인구가 몰려있는 대도시의 전력 소비를 위해서 지역이 희생하는 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내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대규모 뭐 수요처에서 전기는 쓰는데 사실은 전기 생산하는 건 강원도에서 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강원도는 뭐 수력도 많고 말이죠. 화력도 있고 그래서 강원도가 아무래도 전기는 공급자의 입장일 것 같은데 강원도는 뭐 전기 자급률 뭐 100%가 넘겠죠. 막 발전소가 많으니까요. 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발전소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강원도는 그 전력 자급률이 높을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작년인가부터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2015년까지 강원도는 생산하는 전력으로 소비를 못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원전이랑 석탄화력 발전 중심으로 아까 전력을 생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에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화력 발전소도 과거에는 저기 강릉의 영동화력 발전소 소규모, 동해의 동해화력 발전소 두 개가 소규모로서 이제 국내 무연탄 소비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발전소만 있었고요. 뭐 영월에도 화력이 있었어요. 영월 화력이 있었고요. 이 생산하는 게 50%가 안 됐었습니다. 강원도에 소비하는 전력의 50%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아시는 것처럼 삼척의 남부화력 발전소가 가동을 들어갔고 동해에 이제 GS 파워인가요? 거기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면서 이제는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소비 전기보다 많은 한 150% 정도까지 이제 늘어난 125%네요. 2017년 기준으로 이제 25%의 남는 전기를 다른 지역에 넘길 수 있는 구조까지 갔고 우리나라의 전기의 대부분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충남, 인천 이쪽에서 만들어져서 경기도나 수도권에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 여름만 되면 말이죠. 뭐 전력 예비율이 뭐 5%니 뭐 몇 % 이하로 내려가서 잘못하면 뭐 블랙아웃 된다 이제 그런 보도가 줄을 잇고 있는데 그걸 뭐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예비율 20% 그러면 20%는 사실상 버리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수요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고 한때 뭐 북한의 전기를 뭐 남는 전기 보낸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갔고 정부에 따라서 예비율이 뭐 충분하다 원전 논란 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뭐 팩트가 뭔가요 도대체? 이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산업용 전기가 너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장에서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다른 에너지를 갖다 쓰는 것보다 이 중앙집중식의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서 쓰는 게 단가가 더 싸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혜택을 좀 줘요.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 대기업의 그 제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산업용 전기가 너무 높은 거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공급해주는 전기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가도 그렇고 이제 원전이나 석탄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산업용을 좀 차츰차츰 내려주면서 이런 분산형 전원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는 자급할 수 있는 그 구조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좋고요. 저는 오히려 북한과의 에너지가 연결이 되면 우리나라가 섬에서 탈피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을 넘으면 중국이 있고요.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몽고가 있고요.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지금 그 나인브릿지 아래서 신북방 정책에서 얘기하는 게 에너지 전력의 연결이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중국이랑 러시아랑 이 전기가 연동이 돼 있다고 하면 20%를 버리는 전기가 생기지 않겠죠. 그렇겠죠. 독일 같은 경우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성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 나라에서 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죠. 유럽 안에서 전기가 가져오고 남으면 보내고. 이게 되기 때문에 버려지는 전기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60년 동안 거의 섬처럼 이제 에너지 섬인데 이것들이 지금 남북 교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이게 북한을 넘어가지고 중국, 몽고,
러시아 이런 나라들까지 뭐 전력뿐만이 아니라 에너지가 연결이 된다면 일본까지 해상으로 해가지고 연결될 수 있으니까 연결된다고 하면 상당히 여기서 버려지는 그런 에너지의 소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제 한전이 사실상의 뭐 독점적인 사업자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중앙 집중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성 이런 게 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외국의 경우는 뭐 어떻습니까?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중앙 집중 형식의 그렇게 그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는지요? 국가마다 너무 틀리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 단위의 이런 그 정책을 쓰는 데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우리나라랑 유사한 정책을 쓰고 있고,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가들 간에 연계가 돼 있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는 아니지만 러시아에서 그 천연가스가 파이프를 타고 유럽 전국에 이제 전 나라들에 퍼져가지고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어떻게 되면 서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요.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제 좀 그 태양광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덴마크, 독일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이 재생에너지 관련된 거에 관심이 많고요. 이게 그 우리나라처럼 한전이라든지 한전 자회사 그 대규모의 그 자본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 그 지역의 조합들이 주도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비율을 늘릴 수 있고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람들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비싼 전기요금이지만 우리한테 좀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친화적이고 한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구조죠.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서로 교육하고 서로 합의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그 절차,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랑은 조금 틀린, 우리는 이 자본과 권력을 갖고 있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든 지역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걸 만들어가는 구조라서 이제 탑다운의 그 방식이 좀 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권장이나 규제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거 최근 들어서 정부나 지자체가 규제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정책 방향이면 분명해 보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봤을 때도 그렇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계점에 부딪힌 게 지금까지 써왔던 그 핵연료봉,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고준위 핵 폐기물을 그 저장하는 저장소나 폐기장, 방사능 폐기장, 방폐장이라고 하는데 없거든요. 네. 핀란드에서만 지금 하나 만들겠다 뭐 하고 있다는데 전 지구 차원에서 이제 골칫거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 향후 더 가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더 발생할 거고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이걸 체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계획입지 제도라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발전 사업자가 발전 사업 허가를 득해요. 득한 다음에 그 지역에다가 그게 태양열이든 아니면 풍력이든 뭐 개발행위 허가나 환경영향 평가를 그 뒤로 쭉 받게 된단 말이죠. 근데 발전 사업 허가 전기 사업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적절한지 입지가 뭐 주민과의 관계는 혹시 갈등 요소는 없는지 이걸 안 보거든요. 그냥 쭉 가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오케이 했던 사업이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행정소송을 걸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공공이 되는데 패소를 하기도. 외국처럼 처음 전기사업 허가를 내줄 때부터 입지 타당성, 지역민들과의 어떤 수용성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를 주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게 태양열뿐만 아니라 그게 뭐 조력 발전도 사실은 지금 약간 갈등이 수면 아래에 있긴 하지만 지역에서는 또 첨예하게 갈등 사안으로 어민들하고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입지 가이드라인 그리고 계획 입지 제도에 따른 그 촘촘한 어떤 그런 검증 단계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된다. 그게 있어야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가 생기면 뭐 통합 조정하려고 그 갈등 비용 지불할 게 아니라 아예 도시계획하듯이 예. 여기는 뭐 입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네요. 방법일 수 있죠. 네. 어떤가요? 뭐 해상 그 태양광도 있고 말이죠. 수상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례는 뭐 국내에도 있고 외국에도 많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꼭 광범위하진 않지만요. 그 비근한 예로 농업진흥공사죠. 농업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그리고 이제 수장공사에서 관리하는 댐 그 윗부분에다가 이제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발전하는 사업들도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아직은 굉장히 미약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야지 발전 비율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또 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아니요, 생각보다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모든 그 수면 위를 채우는 게 아니라 수면에 이렇게 이격거리를 두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매력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가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지가가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규모 댐이나 발전소 주변에는 이런 변전 시설들, 송수진 시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이제 내수면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댐이 많아서 네. 뭐 소양강 댐이라든지 이런데 그 용량이 임야를 엄하게 훼손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고 여기가 해가 잘 드는 이런 평지지 않습니까? 수산이 평지고 요새 그 부유식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매력 있는 자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세상에 완벽한 클린 에너지는 없는 법인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뭐 어쨌든 값비싼 비용을 뭐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논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득보다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그런 그 에너지원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피해는 최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에 득이 될 수 있는 사업 모델 이걸 이제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계획 입지 제도라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계획 입지 제도가 뭐냐면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 동의를 받고 환경성에 영향이 없는 부지를 찾고 나서 이 부지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지역의 그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라든지 뭐 환경적인 이 피해에 대해서 고민 없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가장 잘하는 주민과 가장 잘하는 공무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는 지역을 찾고 이 찾은 지역에 주민들이 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그 사업자를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 모델이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부지라든지 여력을 갖고선 주민들의 소득과 일자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정부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이 정책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갑자기 정반대의 정책으로 이제 바꿔버리면 이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 장기간 이제 준비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좀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 시장 자체가 이래서 침체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하나를 만들 때 좀 더 고민을 해서 만들고 이 만들어진 정책이 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고 물론 조금씩의 그 보완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 정책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면 이 상대에 대해서는 좀 배려,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예측 가능해야 지속 가능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 산림훼손이나 부동산 투기, 뭐 요즘에는 돛다방 같은 것도 발전소를 짓기 위한 돛다방도 생겼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이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정 팀장님 마무리 말씀 겸 좀 말씀 부탁드리죠. 예, 저도 이야기를 했고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계획입지제도가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그 전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산업부하고 뭐 환경부하고 관련 부처들이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 제도가 잘 정착이 되면 EU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그 뭐 입지나 계획에서는 계획입지대로 갈 텐데 지자체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사실은 지자체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시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은 이만큼 가는 게 정책 방향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민원이나 행정비용들은 사실은 다 지자체가 그렇죠.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중앙적 역할이 큰 거고.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인식이 좀 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손쉽게 사용하는데 그 전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발생하는 요인들, 환경적인 요인들, 그리고 그게 뭐 우리 미세먼지나 아니면 뭐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 이런 거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전기가 사실은 그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하게 쓰고 있는 전기가 사실은 편하게 쓸 수 없는 거다라는 인식을 좀 가져야지만 네. 전반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발전과 환경은 늘 대립해왔던 그런 개념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중립을 잘 지킨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의 조화 이걸 좀 잘 이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박사님도 마무리 말씀 겸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네. 조언을 해주시죠.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전이나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은 그렇지만 아주 오랜 시간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서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을 찾는 게 정부나 지자체나 주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야 되는 길인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을 가기 위해서 서로 간에 조금과 양보, 소통하는 그런 자세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태양광 발전 시설은 환경 훼손도 문제지만은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이 바뀌면서 소규모로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보는 일, 시골 어르신들이 이거 좀 해야 되겠다 했다가 피해를 보는 일,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태양광 발전 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뉴스토크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